기억의 연기침에 가장한 할아버지의 복수. 1장. 버려진 날. 김병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78년을 살아온 그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3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는 5년이 흘렀다. 혼자 사는 이 집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평생 모은 재산의 결실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었다. 병수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경직되고 계산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병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 좋은 곳이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병수는 눈을 깜빡였다. 요양원? 자신은 아직 건강했다. 병원도 혼자 다니고 장도 혼자 보고 집안일도 혼자 했다.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나는 아직 괜찮은데. 아버지, 요새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약속 잊으셨고. 그건 한 번뿐이었다. 그날 약국에 들렀다가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마치 큰 문제인 양 부풀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요양원 가시면 그런 걱정 없으세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그것은 집을 매매하기 위한 위임장이었다. 병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는 것이었다. 이건 나중에 처리할 서류고요. 일단 요양원부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요가 숨어 있었다. 병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니, 짐이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었다.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들의 진짜 속내를 확인할 때까지 자신은 연기를 해야 한다. 치매 환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처럼. 그래. 요양원이 어디라고? 병수는 일부러 시선을 흐리게 만들며 말했다.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의장. 기억을 잃은 척하는 남자. 다음 날부터 병수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오늘이 며칠이지? 점심은 먹었나? 너 누구냐? 민수가 전화를 걸어오면 약속을 잊은 척했고 며느리가 찾아오면 멍한 표정으로 TV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병수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작은 전자상가에서 소형 녹음기 3개를 구입했다. 하나는 거실 화분 뒤에, 하나는 안방 서랍 안에, 하나는 주방 찬장 속에 숨겼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그 일기장. 그는 거기에 날짜별로 아들 부부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10월 12일. 민수와 수진이 다시 방문. 요양원 팸플릿 3곳 가져옴. 수진이 말하길 빨리 결정하셔야 좋은 방 잡을 수 있다고 함. 민수는 내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봄. 나는 모른다고 했음. 10월 15일. 민수 혼자 방문. 안방 서랍을 뒤짐. 통장을 찾는 것 같았음. 나는 거실에서 졸은 척. 녹음기 작동 확인. 그가 전화로 수진에게 통장은 아직 못 찾았어. 아버지가 어디 숨겨놨나 봐라고 말함. 병수의 손은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일주일 후 민수는 병수를 병원에 데려갔다. 신경과 진료였다.
의사는 간단한 인지검사를 했고 병수는 일부러 몇 가지 질문에 틀린 답을 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병수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의 치매를 원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날 밤 병수는 일기장에 썼다. 민수는 내가 치매에 걸리길 바라고 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더 철저히 연기해야 한다. 3장. 요양원으로 가는 길.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병수는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 민수가 운전하고 수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병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 살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병수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녹음된 대화에서 그녀는 민수에게 말했다. 빨리 집 처분하고 돈 정리해야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 요양원은 외관상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병수가 입소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곳의 이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의 무심한 태도, 원장의 지나치게 친절한 웃음, 복도에서 들리는 어르신들의 불평소리. 병수의 방은 2인실이었다. 룸메이트는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는 87세 노인이었다. 병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수와 수지는 짐을 풀어놓고 서둘러 떠났다. 아버지, 주말에 올게요. 편히 계세요. 하지만 병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여기 가둬놓고 집을 처분하고 재산을 나눌 것이다. 며칠 후 병수는 요양원의 일과에 적응한 척하며 주변을 탐색했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치료 시간. 그 사이사이에 그는 다른 입소자들과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느 날 저녁 병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원장실 근처를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김병수 씨 아드님이 후견인 신청할 거래요. 그럼 우리가 관리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의 목소리였다. 병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켜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좋아요. 치매 환자 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특별간호비 항목 추가하세요. 병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곳도 부패해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사장. 같은 편이 나타나다. 요양원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병수는 식당에서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박정임 75세.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다. 병수처럼. 정임은 병수가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 역시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임은 병수가 복도를 거닐 때 조용히 다가왔다. 당신도 연기하고 있죠? 병수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휴게실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들어갔다. 휴게실은 밤 10시가 넘으면 사람이 없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노인은 마주 앉았다. 나도 당신과 같아요. 내 자식들도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딸이 나를 여기 집어넣고 내 집을 전세 놓았어요. 그 돈을 자기 사업에 썼죠. 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줬다. 하지만 딸은 결혼 후 사위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임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자 정임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전세로 돌렸다. 내 허락도 없이요.
나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요. 아들이 내 집을 팔려고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임은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뤘다. 그녀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고 퇴직 후에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다. 병수는 감탄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시오? 세상이 변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나이 먹었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녹음 앱, 클라우드 저장소, 법률 상담 사이트 즐겨찾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 영상, 문자 기록, 통장 내역. 모든 것을요. 정임의 말에 병수는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처지의 동료가 생긴 것이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마다 휴게실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했다. 정임은 자신의 딸과 사위가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병수는 녹음 파일을 정임의 스마트폰으로 옮겼다. 정임은 파일 하나하나에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날짜, 시간, 내용이 명확해야 해요. 정임의 전문성에 병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전략가였다. 우리는 복수해야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정임의 눈빛은 결연했다. 병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해봅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언론 제보, 그리고 마지막 폭로.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5장. 가족의 민낯을 기록하다. 12월이 되자 병수의 아들 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병수를 찾아와 통장과 인감도장을 요구했다. 아버지, 관리 좀 해야 해요. 요양원비도 나가고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요. 병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통장을 건넸다. 하지만 그 통장은 잔액이 얼마 없는 부계좌였다. 진짜 통장은 정임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고 병수는 즉시 정임에게 연락했다. 정임은 은행 앱으로 병수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50만 원씩 3번 이체됐어요. 민수 씨 계좌로요. 증거로 남겨둡시다. 정임은 화면을 캡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리고 병수에게 말했다. 더 큰 증거를 찾아야 해요. 과거의 비리까지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0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그 돈은 병수에게 오지 않았다. 민수가 아버지 명의로 적금 들어놨어요 라고 말했지만 병수는 그 적금을 본 적이 없었다. 20년 전 보험금을 아들이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임의 눈이 빛났다. 은행 기록을 찾을 수 있어요. 20년 전 거래 내역도 복구 가능해요. 두 사람은 다음 날 원장을 설득해 잠깐 외출 허가를 받았다. 병수는 정임과 함께 은행을 방문했고 20년치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며칠 후 도착한 서류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보험금 3천만 원은 민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단 1원도 병수에게 오지 않았다. 적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병수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의 죽음까지 이용한 아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반격할 때예요. 정임이 병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6장. 반격의 시작. 병수와 정임은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정임은 인터넷으로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고 평판이 좋은 법무법인을 발견했다. 내일 상담 예약했어요. 우리 둘 다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요양원을 몰래 빠져나와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변호사 이지훈은 40대 초반의 침착한 남자였다. 그는 병수와 정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녹취록, 통장 내역, 과거 보험금 기록까지. 이 정도면 횡령과 사기미수로 고소 가능합니다. 요양원 비리도 함께 제보하고 싶어요. 정임이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넘겼다. 이지훈은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복지부에 제보해야 합니다. 언론에도 알려야 하고요.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이 눈치채기 전에요. 병수의 질문에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공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 요양원에서 열리는 가족 면담의 날을 디데이로 정하기로 했다. 그날 민수 부부는 병수의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인 신청 서류의 서명을 받으러 올 예정이었다. 그날 모든 걸 공개합시다. 변호사, 기자, 경찰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이지훈의 말에 병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반격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병수는 더욱 철저하게 치매 연기를 했다. 그는 민수가 면회 왔을 때 자신의 이름조차 헷갈려하는 척했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민수는 요양원 원장에게 말했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민수는 주저없이 서명했다. 그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7장 폭로의 날 12월 23일 가족 면담의 날이었다. 요양원 2층 상담실에는 민수 부부와 원장 그리고 간호팀장이 앉아 있었다. 병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병수 어르신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이 시급합니다. 원장이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민수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신청서였다. 동시에 요양원 측에서 준비한 특별 간호비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도 함께 나왔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가 인감 도장을 꺼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이었다. 이제 그만들 해라. 병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똑바로 선 그의 모습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병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아, 아버지. 언제부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정임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변호사 이지훈, 그리고 2명의 기자와 경찰관이 따라 들어왔다. 김병수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이지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20년 전 보험금 착복 기록, 요양원 비리 증거까지. 이게 뭐야? 아버지, 이게 무슨... 닥쳐. 병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내가 늙고 병들기를 기다렸어.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심지어 내 어머니의 보험금까지 훔쳤지. 20년 동안 나는 그걸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리고 증거도 다 있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지는 원장을 바라보았지만 원장 역시 패닉 상태였다. 김민수 씨, 당신은 횡령과 사기미수로 고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은 복지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병수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없다. 내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를 버린다.
8장. 새로운 시작. 2달 후, 병수와 정임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을 함께 쓰기로 한 것이다. 각자의 방을 가지고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병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온기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임이 창문을 열며 말했다.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함께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작은 화분들을 베란다에 놓았다. 민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병수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20년 전 보험금 착복건에 대해서도 추가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민수는 항소했지만 증거가 명확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양원은 비리 조사로 인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고 원장은 구속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정임의 딸 역시 비슷한 처벌을 받았다. 전세금 횡령과 무단 담보 대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정임의 집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정임은 그 집을 팔아서 병수와 함께 살 새 집을 마련했다. 두 노인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병수는 정임과 함께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있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고 골목 끝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후회되지 않아요? 정임이 물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병수의 손을 잡았다. 흙 묻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따뜻했다. 우리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요. 남은 시간 우리를 위해서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아내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행을 가자는 정임의 제안에 병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바다도 보고요. 좋지. 경주도 가고 강릉도 가자고.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이니까. 정임은 노트북을 꺼내 여행 일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병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대단했다. 75세에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다니. 며칠 후 두 사람은 변호사 이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노인 인권 보호단체와 함께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두 분의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병수와 정임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첫 강연은 한 복지관에서 열렸다.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였다.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치매 연기를 했던 일, 증거를 모았던 과정, 그리고 마지막 폭로의 순간.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고 끝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병수에게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병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먼저 기록하세요. 모든 것을.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날 이후로 병수와 정임은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고 많은 노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었다. 그들의 삶은 복수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78세와 75세의 두 노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병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랫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다.